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4시 52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6박 8일간이네요. 6박 7일이 아니고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죠. 3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스테이트 비지트라는 뜻이죠. 국빈 방문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자기의 배경이나 나이나 이 재산 수준에 비해서 해외여행을 매우 평소에 적게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이거 환영할 일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면은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근사한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연설을 보면은 한국 자랑을 많이 합니다. 주로 경제적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취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세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분들이 만든 경제적 성취가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음수사원은 하지 않습니다. 근사한 우물물을 마시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은 이 내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을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우물을 판 사람에게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래도 6박 8일간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우리 상당수 국민들은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국내에서 이 말을 할 때마다 국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원한에 사무치게 하고 그리고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말은 아무래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6박 8일간 한국을 떠나 있다는 것은 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가야 하느냐? 왜 가야 하느냐? 지금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고민정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한 이유는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진 방화 및 혁신 성장 분야 선도국가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 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찬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노르웨이 한국 양국 관계 정진 방안을 의논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협력한다.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를 구현한다. 북극, 조선 해양 분야 협력 정진 방안 등에 협의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최초로 국빈 방문하여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고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 스웨덴 양국관계 정진 방안에 의논한다. 과학기술 및 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포용국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감이 납니까? 대한민국을 두동강 내가지고 반쪽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말은 포용국가라고 해요. 말은 포용국가라고 합니다. 말은 포용국가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좋은 말을 다 가지고 가서 질서 없이 씁니다. 질서 없이 쓰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이 생기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이죠. 성장 주도 소득이라고 해야 될 텐데 소득 주도 성장. 그러면은
마차가 말을 끈다는 거죠. 마차가 말을 끈다. 마차, 주도, 말이란 뜻인데 소득, 주도, 성장, 이 다 좋은 말이니까 소득, 주도, 성장 말이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하는데 포용국가도 같은 뜻입니다. 분열, 국민의 반 정도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청산 대상,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용국가를 운운합니다. 포용국가. 양성태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이런 식으로 검찰을 내세워가지고 잔인하게 수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지향하는 게 포용국가랍니다. 포용국가는 너그러운 국가죠. 법치국가죠. 그런데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스웨덴의 경험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하니까 참 공허하게 들리는군요. 공허하게 들립니다. 한국 사람들 좋은 말에 잘 속습니다. 진보라고 하면은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진보주의라고 생각하고 민주투사라고 하면은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해도 그냥 믿어줍니다.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좋은 말을 모으면 한국 사람들 속습니다. 예컨대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이러면은 전부 말이 틀리는데 그거 근사하게 들리죠.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스타일이 바로 포용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뭐 좋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거나 국민들이 그 시간만큼은 조금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종의 요양기간을 갖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왕 갈 것 같으면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지 거기서 뭘 배워야 될지 저 나름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여행 가이드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세 나라는 제가 조금 잘 아는 나라입니다. 우선 핀란드에 가서 배울 거는 뭐냐?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과묵하지만은 끈질긴 나라입니다. 소련과 대결해가지고 2번 전쟁을 하고도 굽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워낙 러시아가 강하니까 핀란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보 외교 문제에서 러시아를 따라가는 것을 핀란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은 아주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이 강하면서 이 교육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교육하면 핀란드가 항상 모든 랭킹에서 1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그 인종적 배경이 우리 한국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의 원래 원주민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스웨덴, 바이킹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섞이면서 한 70%는 서양적인 영향, 30%는 아시아적 영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인구 밀도는 유럽에서 가장 희박합니다. 인구가 한 500만 명 됩니다. 헬싱키는 세계에서 최고로 안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맨너하임이라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맨너하임이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건국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핀란드가 러시아에 먹히지도 않고 독일에 당하지도 않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헬싱키에 가면은 맨너하임 기념관에 꼭 한 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은 맨너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한국에도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 맨너하임과 가장 비슷한 한국 사람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맨너하임,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작은 나라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하면은 뭐 복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와 한국의 복지는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복지 같은 거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배워야 될 것은 복지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법치.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바이킹 국가입니다. 바이킹은 8세기, 9세기, 10세기, 300년 동안 유럽을 뒤흔든 해적이었습니다.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바이킹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느냐,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 복지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법치. 바이킹 국가가 지금 네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이 바이킹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을 내면 무조건 이 네 나라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법치입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싸우는 바이킹이라도 그 당시부터도 일단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법치를 먼저 세웁니다. 법치. 법치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법치를 세운다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법치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바이킹은 종교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은 가장 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은 어느 지역을 점령해도 종교 차별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실력주의로 사람을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점령한 나라는 다 행정이 잘 되고 또 사람들은 용감하고 과학 기술자가 많이 모여들고 해가지고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킹의 후예가 노르만입니다. 바이킹의 일부가 지금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정착해서 한 200년 살다가 1066년에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잉글랜드를 점령을 하면서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은 반은 바이킹의 피가 남아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르웨이, 스웨덴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법치를 발전시켰느냐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법치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치 파괴자입니다. 한국에서 법치를 세운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쭉 내려오는 대통령들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이 전임자들이 만든 한국의 법치를 지금 일일이 하나씩 파괴하고 해체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론에 입각한 법치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법치 아닌 폭력으로 지금 둔갑시키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록할 때 법치 파괴자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킹과 같은 그런 사나운 민족이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 하나를 딱 들으라면은 법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Law, L-A-W, Law.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니까 Law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Law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 말에서 Law란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의 Justice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르만 정복자가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프랑스 말이 영어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Justice입니다. 정의, 법. 코트는 뭡니까? 법정 아닙니까? 법정이란 말이 영어의 어원을 따지면 바로 프랑스 말입니다. 노르만, 바이킹.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사람이라도 법치에
법치에 승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유가 있으면은 스웨덴, 노르웨이에 가서 바이킹의 법정신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킹의 법정신은 뭐냐?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법의 존재 목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법의 존재 목적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법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실과 공정성에 기초해야 됩니다. 사실과 공정성을 떠난 법은 폭력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법의 기반인 사실을 부정하고 공정성은 계급적 시각으로서 완전히 국민을 구별해가지고 자기 사람들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의 보호망에서 바깥으로 내치는 법치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국가의 폭력으로 되어버립니다. 정의를 구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노르웨이에 가서 바이킹 법정신을 한번 배워오는 것도 이번 여행의 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킹이라는 이 위대한 민족은 여러 나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러시아란 말도 루스란 스웨덴 바이킹에서 바이킹들이 쓰던 용어였습니다. 러시아. 그게 오늘날 러시아로 된 거죠. 키예프 공국을 만들고 거기서 루스란 말이 나오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러시아가 되고 했습니다. 이런 바이킹 민족은 상무정신이 강하고 그리고 법치 정신이 강하니까 싸움할 때는 용감하고 통치를 할 때는 너그러웠다. 법을 독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으로만 사용을 했다. 노르웨이, 스웨덴에 가면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6.25 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병원선을 보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부경대학에 스웨덴 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도 있는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 바로 이 세 바이킹 국가가 만든 가장 최신 시설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세 나라가 받아들인 전쟁 고아가 3만 명이나 됩니다. 3만 명. 그러니까 6.25 참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김정은을 돕자는 이야기 하면은 아마 경멸을 받을 겁니다. 인권을 제일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개념 정리한 사람들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에 가면은 뭐 바이킹 박물관도 가고 여러 가지 구경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 가면은 17세기에 건져 올린 1600톤짜리 전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꼭 구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로 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중국이라는 대륙 문화권에 붙으면 어떻게 된다? 해양 문화권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은 해양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해양국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해양 문화권으로 가려면은 바로 해양 문화권의 원조의 하나인 이 핀란드는 좀 빼고 스웨덴, 노르웨이의 해양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문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휩쓸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킹이 콜럼버스보다도 500년 먼저 서기 1000년에 지금 카나다 해안에 상륙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양 정신이 뭐냐? 바다를 멀리하면은 한국의 좌익은 바다를 멀리합니다.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해외로 나가기를 꺼립니다. 왜냐? 골목대장이거든요. 골목대장은 세계 무대로 나가기 싫어합니다. 바다를 건널 용기도 없습니다. 맨날 요 한반도 반도 국가인데도 이걸 내륙 국가로 착각해가지고 조선조 선비들처럼 문을 꽁꽁 닫고 치열한 권력 투쟁하면서 남모함하는 데는 최고의 기량을 가졌지만은 국제 무대에 가서 당당하게 대결하는 데는 항상 꼴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은 사람이 작아지는,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는 많은 바이킹의 장점을 많이 배워서 다시 한국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국을 해양 문화권에서 이탈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배우는 게 많은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